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 2024년도 인문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연세대 기출문제와 큰 변화는 없는데요. 24년도에 약간 좀 특징을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요. 우선 기존의 내문항은 변화가 없는데 지금까지 최근 문제를 보게 되면 유난히 연세대에서 평가형 문제가 좀 다수의 문항으로 좀 강조가 많이 됐는데요. 심지어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3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연도당 평가형 유형이 한 2개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연세대 인문사회계열 시험 준비한 학생들은 평가형은 필수적으로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평가형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형이 하나만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기존 기출에서 연세대가 평가형 유형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은 수리형인데요. 실제 연세대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들의 합격 불합격을 봤을 때 연세대 자체적으로 수리 문제 문항이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수리 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서 잘 썼다고 해서 설령 인문 논술이 좀 부족한데도 합격을 시킨다거나 혹은 인문 논술을 너무너무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답이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뜨리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박빙의 승부에서는 수리 문제가 어느 정도 변별력이 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논술 실력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은 인문 논술에서 나름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형이 한 문항으로 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수리 개념은 예전에 기본적인 수리 개념만으로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학적 수리 문제로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을 요구하지만 그렇다라도 인문 사회의 인문 논술 글쓰기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마쳤다고 해서 합격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논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연세대는 두 문제인데 한 문제당 문항이 2개씩 있기 때문에 4문항이고 실제 수험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4문항이 4문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결코 작지가 않죠. 그래서 2시간 안에 사실상의 600자긴 하지만 4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결코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대는 논술 자체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시간 안에 4문항 거기에서도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고 수리형 문제가 들어간다는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시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구성해서 시험을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한테는 2시간 동안에 4문항을 풀음에 있어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지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포맷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게끔 시간 배분을 잘 하시면 되고, 특히나 연세대에서 좀 모든 수험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영어 제시문과 수리형 문항에 과도한 시간을 부여했다간 연세대는 무조건 시험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논술 시험에서는 답안이 완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답안이 완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점수가 거의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문항이 2-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영어 제시문이라던가 혹은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수리를 풀다 시간이 부족해서 2-2가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는 사실상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수리문항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앞에 영어 제시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한 나머지 시험 시간이 후반부로는 수리문항 풀어야 될 시간에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을 완성을 못한다거나 혹은 조금 약간 집중을 못한 나머지 답안이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 자체도 너무 허술하게 썼을 경우에는 연세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어 제시문과
수리 문항을 풀 때 좀 더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통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답안 작성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논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1과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요약의 범주에 들어가고 2-1이 자기주장, 그 다음에 2-2가 수리문항,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과 1-2는 큰 틀에서는 요약, 그만큼 수험생들이 얼마나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을 때 연세대가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평가형이 거의 뭐 남발이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평가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1-1 문항에 여기에 평가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형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논제를 접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1-1을 보게 되면 평가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가 논제를 읽어볼게요. 1-1 재심은 다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논제는 뭡니까? 재심은 가와 나의 논지를 뭐하라고 했어요? 비교평가라고 했습니다. 비교평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이러면 전형적인 짝수 비교로서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거죠. 또 가와 나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뭐에서? 다를 근거로. 그러면 다와 가는 같은지 다른지, 다와 나는 같은지 다른지 해서,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같거나 다르면 긍정적 플러스 부정적, 혹은 양면적 평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평가형이 두세 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딸랑 하나만 나왔는데,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받고 논제 분석을 하는 이 1-1 첫 번째 문항부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줍니다. 왜? 비교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고 비교 평가시오.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적으로 출제자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논제는 바로 이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인데 전제를 뭐로 했습니까? 바로 이 비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비교가 되면서 다를 근거로 가와 나를 평가해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비교 평가를 단순하게 평가를 제외하고 비교를 썼다, 이러면 1번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어떻다? 최종적인 출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논제는 뭐다? 평가이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떻다? 가와 나의 비교를 전제로 한 평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연세대 기출문제에서 워낙 평가형이 자주 다뤄졌었기 때문에 평가형에 대해서는 연대 수험생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전제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 비교 평가라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논술을 제대로 배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1번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논제에서 평가를 비교를 전제로 하라고 했는데, 비교는 대립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시문 가와 나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가와 나는 비교를 전제로 다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와 나는 제시문 관계가 어떨 가능성이 크다? 두 개가 대립성을 띌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인데 막상 가와 나를 보게 되면 사실상 가와 나는 완벽하게 대립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논술은 한편으로는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워낙 논술 문제, 논제 자체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성만 우리가 간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떻다? 오히려 이 비교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와 나가 서로 대립성을 띈다는 것은, 다가 어떤 다의 화자의 경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떻다? 이 다와 가, 다와 나의 평가의 결과는 어떻다? 비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평가의 결과도 대립성을 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재심은 다의 화자의 경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제자는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화자의 경험이라는 거는 사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또 가와 나는 또 뭐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라는 사례를 가와 나의 이 대립되는 가와 나의 이론을 가지고 뭐다? 이 다에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의 사례는 가의 이론과 나의 이론 이 둘 중에 하나와 같거나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1-1은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다와 나가 서로 같거나 다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중적인 형태를 띌 수 있을 때는 양면적인 형태를 갖다가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짧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문제와 좀 다르게 평가형인데 앞에 비교가 붙어 있다. 이 비교라는 거는 출제 입장에서 우리에게 수험생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 뭐다? 가와 나가 대립성을 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언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평가형이라는 거는 다를 근거로 해서 가와 같은지 다른지, 다를 근거로 해서 다와 나가 같은지 다른지 이걸 말하는 건데 다의 화자의 경험인 걸로 봐서 다는 사례를 뜻하고 가와 나는 어떤 이론을 뜻하는데 그 이론과 사례가 같은지 다른지 그 제시문의 관계만 명확하게 파악하면 평가용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 있는 답안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사실상 평가형은 가장 설득력이 높은 평가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긍정적 평가인지 부정적 평가인지 혹은 긍정적 플러스 부정적 즉 양면적 평가인지 그거에 대한 사실상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1-1은 반드시 완벽하게 점수를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냥 평가나 그냥 비교가 아니라 비교 평가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평가인데 비교를 전제로 한 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 A 화자와 제시문 다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뭐해라? 비교 분석하시오. 근데 그냥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하라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최종적인 논제는 뭡니까? 여기서는 비교 분석입니다. 앞에서 이 비교 평가는 평가인데 비교를 전제로 하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인데 비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비교 분석은 제가 가르치는 이제 수강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다? 비교 요약, 즉 비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신 어떻다? 이 분석이 들어갔을 때는 좀 더 부연 설명을 구체화시켜라. 디테일하게 좀 세분화시켜서 답안을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비교 평가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복잡한데 비교 분석은 뭐다? 그냥 비교이다. 하지만 뭐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답안을 좀 써달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비교를 하는 겁니까? 지문 A와 제시문 다를 갖다 나름대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공통된 기준이 뭐로 나와 있죠? 지문 A의 화자나 제시문 다의 화자. 두 화자 다 모두 어떻다? 내면적 변화. 내면적 변화라는 건 뭐예요? A에서 B로 혹은 B에서 A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 이걸 말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지문 A와 다의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비교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뭘 근거로 해서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 근거해서 비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뭐다? 왜 뜬금없이 세계 시민주의가 나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계 시민주의를 우리가 문제 1-1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뭐다? 가와 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는 사례인데 가와 나는 이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와 나 공통된 기준이 바로 뭐다? 이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논술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출제자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을 전혀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유추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시험 시간을 우리가 줄여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배우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점을 통해서 점수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걸 다 읽어보고 제시문을 읽어봐야지만이 둘 다 가와 나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의 화자의 경험, 다의 사례는 세계 시민주의 이론의 어떤 하나의 사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험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100% 맞지는 않지만 논제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있는 이 다, 지금 여기 있는 다와 여기 있는 다와 같죠. 그렇다면 이 다의 화자는 어떻다? 가와 나의 두 세계 시민주의 이론 중에 어느 한 이론의 나름대로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비교라고 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1도 맞춰야지 1-1을 맞출 수가 있죠. 왜? 다와 A는 서로 대립성을 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설령 내가 1번의 다의 화자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문 A의 화자와 다의 화자가 비교하라는 논제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다가 뭔지 정확도가 떨어지게끔 1-1을 풀었다. 그런데 지문 A를 읽었더니 여자다. 그러면 내가 제시문 다를 갖다 여자라고 썼다고 한다면 틀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 지문 A가 여자면 여기에서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가 남자가 돼야지 논리적으로 내가 1-1을 맞췄다는 것을 체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 A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1-1의 다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유추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설령 내가 다를 불안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지문 A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또 지문 A를 통해 대립성을 전제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또 힌트를 하나 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영어 제시문이 1-1에서 비교 요약형에서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가와 나 둘 중에, 혹은 뭐 다가 영어 제시문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다는 근거 제시문이고 가, 나가 비교 요약형이기 때문에 가, 나 둘 중에 하나가 영어 제시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가 북쪽이면 나가 남쪽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가가 한글 제시문이고 나가 영어 제시문이다. 그런데 이 가가 북쪽을 나타내는데 나를 굳이 영어를 내가 완벽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가가 북쪽이면 나는 대립성을 띠기 때문에 나의 영어 제시는 뭐다? 남쪽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영어는 어떻다?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논술 문제의 논리적 논제와 제시문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추 해석이 가능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영어 제시문 유추 해석이라는 거는 영어 실력과 결코 100%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영어 제시문을 잘 이해를 못하는 수강생이 있는 반면에 영어가 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친 방식대로 이게 북쪽이면 이건 남쪽이겠네 라고 유추해서 충분히 그 푸는 게 가능합니다. 그 아주 세세한 디테일이 아니라 이게 남쪽이라는 것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영어가 충분히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문 A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국철을 타고 앉아갔다가 문득 알아둘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 그래서 아시안 젊은 남녀, 뭔가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좀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서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좀 겸연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나짝골. 그러니까 같이 동등한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전철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못 들어서 부끄럽다는 거죠.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 그러니까 자기도 한 사람의
시민, 노동자로이고 이 사람도 똑같은 노동자. 이게 뭐 다른 건 없고 인종이라든가 피부색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 A의 이 낯짝이 부끄럽고 지금 저희들도 일자 돌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 A의 화자가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 그래서 변화라는 건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상적 세계 시민주의라고는 써놨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지문 A와 다가 대립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 세계 시민주의라고 한다면 뭐다? 이상적의 반대말은 어떻게 됩니까? 재시문 다는 현실적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로 올라가면 이게 현실적 세계의 시민주의라고 한다면 가 나중에 이 다와 같은 현실적 세계의 시민주의가 있으면 그거는 뭐다? 긍정적 평가.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대립성을 띠는 거는 뭐야? 부정적 평가. 이렇게 해서 1-1과 1-2가 서로 논리적 연관성을 띈 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논술을 여러분들이 특히 이렇게 어려운 연세대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읽기 전에 이러한 문제, 논제 분석 단계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아주 논리 정연하게 내고 있느냐 이것만 간파를 하게 되면 논술 문제가 굉장히 쉽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결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게 되겠죠. 여러분들 조금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1과 2-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2-1이 사실상 연세대 4개 문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야? 자기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여기 라를 해석하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해석을 요약으로 생각해서 쓰는데 여기는 자기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야?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미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강생들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자기주장은 첫째, 둘째 해서 나열식으로 첫째, 둘째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를 뭐 하시오? 해석하시오. 해석이라는 건 뭐다? 나의 주장이 가미된 자기 주장형 논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를 해석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뭐다? 가와 나의 관점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1로 올라가면 가와 나의 비교를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2-1이 또 잘 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주제로 각각의 문항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요약 정리를 못하게 되면 그냥 싸그리 다 틀려버릴 수 있죠. 그래서 연세들은 바로 낙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첫 문항 1-1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앞에서 서로 대립성을 띈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 관점이 대립되는 관점에서 라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그게 자기 주장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2-는 이게 수리형 문제가 되죠. 이번에는 수리형 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2번, 3번 논제가 3개가 나와 있는데 1번 논제와 2번 논제가 사실상 수리 문제입니다. 근데 연세대는 아주 처음 문제 유형이 변화했을 때 초기에는 수리 개념적, 즉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풀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 요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나 중앙대나 건국대 상경계열의 수리 문제처럼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학이 한 2등급 정도 안에 들어야지 커버가 가능한데 연대는 3등급 수학이 3등급 정도만 돼도 풀이는 가능하다. 설령 정답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인문 논술에서 점수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논제 3번에서 인문 논술이 추가적으로 이제 논제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두 개가 제대로 풀려야지만이 이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2-는 수리를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리는 반드시 답안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답안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받아서 인문 논술을 월등히 점수를 잘 썼으면 합격이 가능한데 만약에 수리가 답안이 완성이 안 되면 무조건 연세대는 합격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가
문제 1-1-2- 이거는 설명만 해주면서 학교 측에서 제공하지만 2-는 아예 모범 답안을 학교 측에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잘 참조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